삼성의 베트남 탈출. 컨테이너. 수십 개의 거대한 컨테이너가 줄지어 배에 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베트남 하이퐁항. 그 안에는 삼성전자의 최첨단 생산 설비들이 가득했습니다. 15년간 베트남 경제를 떠받쳐온 삼성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짐을 싸고 있었던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진짜로 떠나겠냐고. 협상용 카드일 뿐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삼성이 떠나자 30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1200개의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했으며 베트남 최대 산업도시는 유령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국가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하던 삼성이 사라지자 베트남 경제는 말 그대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어떻게 단 2년 만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베트남이 스스로 자초한 경제 붕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2009년 삼성전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생산 기지를 찾아야 했던 겁니다. 당시 중국은 인건비가 급등하고 있었고 노동 분쟁도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동남아시아 전체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베트남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젊고 성실한 노동력이 풍부했습니다. 베트남 인구의 절반 이상이 35세 미만이었고 교육 수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일당 체제라 정책이 급변할 위험이 적었고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셋째, 베트남 정부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세 대폭 감면, 토지 무상 제공, 각종 인허가 간소화까지 말 그대로 레드카펫을 깔아준 겁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도 삼성은 절실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안 되는 최빈국이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에 의존하던 나라가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필수였죠. 그래서 베트남 정부는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삼성 임원진을 만났고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줬습니다. 2009년 3월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베트남 북부 박린성에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초기 투자 규모만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장 건설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1년 만에 1단계 공장이 완공됐고 곧바로 스마트폰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현지 직원들은 삼성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현지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단순 조립 작업부터 품질 관리, 생산 공정 관리까지 모든 노하우를 전수했죠. 베트남 직원들도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향이 정밀 전자제품 생산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2010년 첫 해에만 1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직접 고용만 센 겁니다. 삼성 하나가 들어오자 부품 업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까지 말이죠. 한국 협력사들도 대거 진출했습니다. 삼성을 따라 베트남에 공장을 세운 한국 기업만 200개가 넘었습니다. 이들이 고용한 인력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삼성 생태계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베트남 경제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2011년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5%를 차지했습니다. 고작 2년 만에 말이죠. 베트남 정부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섬유와 신발만 수출하던 나라에서 첨단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로 도약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공에 고무된 삼성은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3년 박린성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타이응우엔성의 두 번째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더 컸습니다. 투자액만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었습니다.
2014년 3월 두 번째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삼성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이 됐습니다. 갤럭시 시리즈의 절반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연간 1억 대가 넘는 스마트폰이 베트남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2015년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15%를 담당했습니다. 단일 기업이 국가 수출의 15%를 책임진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67%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된 겁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베트남의 등급을 올렸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폭증했습니다. 삼성의 성공을 본 글로벌 기업들도 베트남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텔, LG,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아디다스까지 말이죠. 베트남은 제2의 중국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삶도 변했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면 월급이 다른 곳보다 3,040% 높았습니다. 게다가 복지 혜택도 좋았습니다. 기숙사, 식당, 병원, 어린이집까지 회사가 다 제공했죠. 베트남 청년들에게 삼성은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삼성에 입사하려는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삼성에 취직하면 온 동네에 자랑했습니다. 2018년 삼성은 또 한 번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이번엔 스마트폰뿐 아니라 가전제품까지 베트남에서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투자액은 무려 17억 달러였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새 공장 부지를 제공했고 인프라 구축에도 협력했습니다. 도로를 새로 깔았고 항만 시설을 확충했으며 전력 공급도 안정화시켰습니다. 2020년까지 삼성의 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직접 고용 인력만 16만 명이었고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30만 명 이상이 삼성 생태계에서 일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했습니다. 휴대폰, 태블릿, 가전제품, 반도체까지 온갖 첨단 제품이 베트남에서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0년 만에 3배가 성장한 겁니다. 거리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로 가득했고 쇼핑몰이 속속 들어섰으며 중산층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게 삼성이라는 든든한 파트너 덕분이었습니다. 베트남과 삼성, 완벽한 윈윈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는 곧 끝나게 됩니다. 2021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니, 자신감을 넘어서 오만함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베트남 정부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삼성이 베트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지 우리가 삼성한테 신세진 게 아니다. 오히려 삼성이 베트남한테 더 많은 걸 줘야 한다. 놀랍게도 이런 인식이 베트남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도 가담했습니다. 베트남 매체들은 삼성이 베트남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식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삼성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베트남이 받는 게 너무 적다는 주장이었죠. 거리에서는 반한 정서가 슬금슬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부 노동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을 올려라, 한국인 관리자를 줄여라, 기술을 이전하라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시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고 빈도도 잦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베트남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방관했고 때로는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반기업 정서를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외국 기업을 때리면 표가 되니까요. 베트남 공산당 내부에서도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친기업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선회한 겁니다. 외국 기업에 준 혜택이 너무 많다. 이제는 회수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2022년 초 첫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의 법인세 인상을 통보한 겁니다. 계약서에는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3년이나 남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상황이 변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법인세율을 기존 5%에서 15%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3배나 올린 거죠. 삼성은 당황했습니다. 계약 위반이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바뀌었으니 따르라는 식이었습니다. 삼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30조 원을 투자했는데 이대로 당할 순 없었죠. 하지만 베트남을 떠나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참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 악화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비상계획을 세우면서 말이죠.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022년 중반 베트남 정부가 또 다른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번엔 환경 규제였습니다. 갑자기 환경 기준을 강화하면서 삼성 공장에 추가 설비 투자를 요구한 겁니다. 물론 환경을 지키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과 방식이었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준수 기한도 턱없이 짧았습니다. 6개월 안에 수천억 원어치 설비를 갖추라는 거였습니다. 안 그러면 조업 정지시키겠다는 협박까지 덧붙였죠. 삼성은 최대한 빨리 대응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긴급 예산을 편성했고 설비를 들여왔습니다. 베트남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니까요.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 이번엔 노동법 개정이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을 20%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휴가를 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노동자 권익 보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문제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기업들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하루아침에 20% 이상 오른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같은 물량을 만들려면 인력을 더 뽑아야 했죠. 그래도 삼성은 참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관계를 쉽게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베트남이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베트남 리스크가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생산 기지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에 올인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였죠. 삼성은 베트남 정부와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고위급 면담을 요청했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측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R&D 센터를 베트남에 짓고 더 많은 현지인을 관리직에 앉히고 핵심 기술까지 이전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삼성은 난감했습니다. R&D 센터와 현지인 고용은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 이전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수십 년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었죠. 더군다나 계약서 어디에도 기술 이전 의무는 없었습니다. 삼성이 거부하자 베트남 정부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협조적이지 않다. 베트남 발전에 기여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이용만 하고 기술은 숨긴다는 비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여론도 악화됐습니다. 거리에서 삼성 제품 불매 운동을 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2023년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23년 3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 공장에 대규모 세무조사를 단행한 겁니다. 수십 명의 세무 공무원이 공장에 들이닥쳤습니다. 회계 장부를 뒤지고 직원들을 조사하고 컴퓨터 파일을 복사해 갔습니다. 명분은 탈세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혐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심스러우니 조사한다는 식이었죠. 삼성은 황당했습니다. 매년 정기 감사를 받았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탈세할 이유도 없었고 실제로 탈세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3개월 동안 조사를 질질 끌었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탈세 증거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사가 종료됐다는 통보만 했을 뿐이죠. 삼성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압박이었습니다. 우리 말 안 들으면 언제든 이런 식으로 괴롭힐 수 있다는 경고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중반 베트남 거리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반한 시위가 조직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노이와 호찌민 곳곳에서 수백 명씩 모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다. 한국은 필요 없다. 삼성 없이도 우리는 잘 산다. 한국은 베트남을 착취했다. 이제 우리 기술로 직접 만들면 된다. 놀라운 건 경찰이 이를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위대를 보호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아예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반한 구호를 외치며 포퓰리즘 정치를 펼쳤죠. SNS에는 삼성을 비난하는 게시물이 넘쳐났습니다. 가짜 뉴스도 난무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노동자를 학대한다는 날조된 사진이 퍼졌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유독 물질이 유출됐다는 거짓 뉴스도 돌았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대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삼성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한국인 주재원들은 거리에서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신변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베트남 현지 직원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회사는 자신들을 잘 대우해줬는데 왜 갑자기 회사가 나쁜 곳이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2023년 8월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에 공식 문서를 보낸 겁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을 베트남에 이전하라. 대가 없이 무상으로. 그리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세금을 더 올릴 수 있고 공장 운영도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압박이었고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삼성 본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원진 전원이 모였고 이재용 회장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15년간 30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명을 먹여 살리고 국가 수출의 20%를 책임졌는데 돌아온 대답이 이거냐는 거였죠. 무엇보다 배신감이 컸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맺은 계약서가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법인세 감면, 영업활동 보장, 토지 무상 제공, 각종 인허가 지원, 모두 정식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약속이 무효가 됐습니다. 더 황당한 건 기술 이전 요구였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삼성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겁니다. 이걸 그냥 넘겨달라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법적 근거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계약서에도 기술 이전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트남 정부가 갑자기 요구한 거였죠. 삼성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방안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일주일 뒤 삼성의 또 다른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법인세를 15%에서 25%로 추가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협의할 것도 없다는 메시지였죠. 게다가 각종 행정 절차에서 삼성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통관이 지연됐습니다. 부품을 들여오는데 멀쩡하던 통관이 갑자기 2주씩 걸렸습니다.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각종 인허가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시설 확장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유도 명확하지 않게 반려했습니다. 그냥 서류 미비라는 식이었죠. 전기 공급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예고 없이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수억 원씩 손해가 발생합니다. 삼성이 항의하면 베트남 전력공사는 전력 수요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장들은 멀쩡했습니다. 삼성 공장만 유독 정전이 잦았죠. 이제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을 쥐어짜려는 겁니다. 기술을 받아내든 돈을 더 뜯어내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대한 이득을 챙기려는 거였죠. 그리고 삼성이 떠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30조 원을 투자했는데 그걸 버리고 갈 리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삼성 본사에서 극비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하나, 베트남 철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주재한 회의였습니다. 참석자는 글로벌 전략 담당 임원들 뿐이었습니다. 회의는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베트남에 남았을 때 리스크와 떠났을 때 손실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베트남에 남으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미 투자한 30조 원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앙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상 언제든 또 요구가 날아올 겁니다. 세금을 더 올리고 규제를 더 강화하고 기술을 더 요구하겠죠. 끝이 없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는 파트너와는 장기적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제 또 어떤 식으로 배신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반면 떠났을 때 손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0조 원 투자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또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도 수천억 원에 달할 겁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는 하루라도 빨리 결별해야 한다. 회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베트남 정부에 마지막 경고를 보낸다. 계약을 준수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철회하라. 만약 거부하면 철수를 진지하게 검토한다. 동시에 대체 투자처를 본격적으로 물색한다.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 2023년 11월 삼성은 베트남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난 15년간의 파트너십을 존중한다. 하지만 계약 위반과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인세는 원래 합의한 대로 유지해달라. 기술 이전 요구는 철회해달라. 각종 행정 방해를 중단해달라.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도 다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지켜달라는 거였으니까요. 베트남 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진짜 떠나겠냐는 거였죠. 협상용 카드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0조 원을 투자한 회사가 그걸 버리고 갈 리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베트남 언론은 삼성을 조롱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떠날 테면 떠나보라는 식이었죠. 거리의 시위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삼성 떠나도 상관없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SNS에는 삼성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오히려 압박을 더 강화했습니다. 2023년 12월 또 다른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현지화 비율을 높이라는 요구였습니다. 부품의 70% 이상을 베트남산으로 쓰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베트남에는 첨단 부품을 만드는 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억지로 현지화하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삼성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대화할 의지가 없다. 그냥 계속 쥐어짜려고만 한다. 더 이상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삼성 본사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철수 그리고 인도 이전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이재용 회장은 조용히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하노이가 아니라 인도의 수도 뉴델리였습니다. 한국 언론조차 이 방문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비밀에 붙여진 출장이었죠. 뉴델리에 도착한 이재용 회장은 곧바로 총리 관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마주 앉았습니다. 면담 시간은 무려 3시간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과 기업의 회장이 3시간 동안 독대한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파격적인 제안을 꺼냈습니다. 인도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하던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을 인도로 옮기겠습니다. 새로운 R&D 센터도 인도에